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짐바브웨에서 수십 년 전 자신을 죽인 사람을 고발한 영혼. 2003년 7월 2일 짐바브웨 마슈나랜드주의 카레지 마을에서는 31세의 여인 콘스탄스 로워드지가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내며 이상한 언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바브웨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에게 들어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커스비키르와 현상이 토속 신앙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몸속에 들어온 귀신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찾아올 것이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한 사연을 그곳에서 한꺼번에 풀라고 당부했습니다. 콘스탄스가 큰 숨을 들이쉬며 진정하는 것을 본 그날 밤, 소문을 듣고 영혼 의식 현장에 모여든 수백여 명의 인파는 다른 이의 영혼이 몸에 들어온 콘스탄스가 눈을 부릅뜨고 남자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며 자신이 죽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콘스탄스의 오빠이며 29년 전에 숨진 에버리스토 로워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 에버리스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많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9년 전 마을을 점령한 로디지아 군인들에게 붙들려간 뒤 행방불명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의 생사를 모르고 있던 에버리스토의 가족들은 그가 벌써 오래전에 죽어 이렇게 귀신으로 나타나자 크게 슬퍼하며 그의 영혼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로디지아 군인들에게 죽지 않았어. 나의 친형 다무와 그의 두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다무와는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가 나를 죽였어. 두 여동생들이 결혼하여 신랑들이 폐물로 준 송아지들을 똑같이 분배하자고 했는데 너는 로디지아 군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비밀 저항 조직원이라고 거짓 밀고 했어. 내가 분명히 처형될 줄 알고 나를 로디지아 군인들에게 모함해서 보냈지. 나는 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내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안 로디지아 군인들에 의해 풀려났지. 그런데 마중 나온 내가 나를 죽여? 다무 로워드지, 스쿠아시 캠보, 세파스 치년두라. 너희들 3명은 그날 밤 마을로 돌아오던 나를 붙잡았지. 내 옷을 찢고 도끼자루로 나를 폭행했어. 나의 형 다무. 너는 내 손과 발을 묶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나를 계속 폭행했어. 내가 울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었는데 너는 듣지 않고 무시했지. 나를 칼로 죽이고 키레비 치텐다를 불렀냐만까 강 옆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었어. 그리고 귀신이 될 나의 복수를 막기 위해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 너 자신을 보호했지. 이 성토를 듣고 원한을 풀기 위해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 마을 사람들에게 에버리스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인 다무와 2명의 공범들은 나의 삼촌에게 송아지 33마리를 줘야 하고 아무도 절대로 너희들을 도와줘서는 안 돼. 자식들이 도와줘서도 안 돼. 나는 비록 영혼의 존재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있어. 나와 싸워보고 싶으면 누가 더 힘이 센 존재인지 보여주겠어. 너는 내 신체를 이용해 마법을 써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게 했어. 하지만 그 마법은 벌써 힘을 잃었지. 그런 마법은 더 이상 너의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없어.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에버리스토가 열변을 멈추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을 돌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다무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다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에버리스토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고 지금 바로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 후 다무의 자백을 통해 에버리스토의 시신을 안매장하는데 도와줬다는 치텐다를 경찰서로 부른 경찰은 치텐다도 그날 밤 자신이 안매장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다무가 사냥해서 잡은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서 현장에 도착했다가 에버리스토의 시신을 보고 도주하려던 중 실패하여 다무가 안매장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하자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2명의 공범을 경찰서로 부른 경찰은 3명의 살인범들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드시 에버리스토가 원한 송아지들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그제야 자신들이 살인 범행을 시인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버리스토가 말한 동굴을 찾아간 경찰과 그의 가족들은 정확히 그가 말한 지점에 그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정성스럽게 수습한 뒤 감식을 위해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사건 당시 2살이었던 여동생을 통해 29년이 지난 지금 원통하게
살해된 자신의 맺힌 한을 풀고 살인자들을 고발하였다는 귀신의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귀신을 믿지 않았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약 8년 전의 일이군요. 사춘기 시절이 극에 달할 때쯤 몹시 방황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을 배신하고 친구 2명과 함께 가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계절이 한겨울 때여서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돈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저희는 오락실에서 몇백 원으로 몸을 녹이며 시간을 때우다가 자정이 다가오자 점점 당황스러웠습니다.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외진 곳에 신축 빌라가 있더군요. 분양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보수공사가 덜 끝나서 좀 헐담한 느낌도 들었지요. 촛불 몇 개와 물을 사들고 이런저런 친구들과 여담을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친구 중 한 명인 이름을 어느 아주머니의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3번 정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귀신 목소리처럼 흐느끼지도 가냘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농담 안 하고 3명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너도 들었냐? 누가 너 부르는 것 같던데? 잘못 들었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 아리송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부르더군요. 그때 저희 3명은 짜 맞춘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방을 나가서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상철이네 어머니가 찾고 있는 줄 알고 무심결에 도망간 것입니다. 새벽까지 방황하다 첫 지하철을 타고 목적 없이 어느 곳에 정착한 후 한 공원에서 햇살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데 상철이 삐삐로한 음성이 왔습니다. 음성은 상철이 어머니였죠. 그래서 3명 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도망간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공중전화에서 음성을 확인하는데 상철이 어머니가 남긴 음성은 평소 상철이를 생각하던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3명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상철이를 포함해 다시 뭉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철이가 말하길 어머니께서 우리가 가출한 그날 밤집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3명 다 서로 쳐다보며 무언가 느낀 듯이 혈색이 사라질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다시는 집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동거. 그 당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집에 거의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술자리였고 술을 먹고 타는데도 익숙해져 있던 무렵입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거하게 한잔을 하고 무사히 차를 주차하고 보니 시간이 대략 1~2시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마에게 꾸지람 들을 것 같아 밖에서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꺼져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집은 3층과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방은 거실에 투명 유리 미닫이 문 바로 밖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야 나옵니다. 고로 제 방만 4층인 옥탑방 같은 구조지요. 두려운 마음에 열쇠를 꽂고 돌릴 때도 정말 소리 나지 않게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면 엄마가 문을 열고 올라가는 저에게 잔소리를 할 것 같아 무서웠지요. 그래서 살금살금 올라가려다 두 칸씩 빠르고 소리 없이 올라가는 게 최선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방에 고이 자고 있던 강아지가 저의 소리에 사정없이 짖어대고 저는 정말 빛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문을 지나 턴을 하고 다시 제 방의 계단으로 다리를 뻗을 때였습니다. 거실과 부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편의 방문 쪽으로 유리 미닫이가 있습니다. 다리를 뻗는 그 순간 제 위치에서 부엌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팔은 달릴 때 같은 팔의 위치에 있었지만 미끄러지듯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제 방으로 달렸습니다. 2분도 안 되어 옷을 갈아입고 잠옷으로 바꾸고 나서 거실 문을 열고 바로 옆 스위치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힘을 주어 누르기도 전에 거실에서 저희 엄마가 누워 계신 상태로 불을 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에 눈도 익숙해져서 엄마에게 왜 여기서 주무시냐고 물었습니다. 방이 너무 덥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 앉아서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술 냄새 난다며 그렇게 엄마와 수다를 떨던 중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려오기 바로 전에 부엌 가서 뭐 하셨냐고 묻자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죠.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누워 있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되물으시길래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아니라고
그냥 물어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가려고 일어날 때 갑자기 오한이 들었습니다. 전 태어나서 귀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돌아가는 문고리는 몰라도요. 그날따라 갑자기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방에 가시라고 당부하고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소름이 끼쳐 잠을 깨다 다시 자길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낮에 엄마에게 말씀드리자 엄마는 자기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그림자라 생각하셨습니다. 엄마는 무서운 이야기를 못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0월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친구와 수다를 떨며 지내곤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지만 제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끊고 다시 전화하기엔 수다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계속 수다를 떨던 중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가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볼일을 마치고 문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고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야심한 시각이었지만 동생이 종종 올라오기에 친구에게 있다가 통화하자고 하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동생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동생에게 누나 방에 왔다 갔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오한이 들었습니다. 동생에게 누나 방 문이 볼일 보고 나오니 열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바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누나가 밤에 올라오다 정말 이상한 검은 형체를 봤다고 하자 동생은 자신도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겁이 없던 저는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이상하다고 누차 말했고 동생이 부모님이 주무시던 안방을 제외하고는 불을 다 켜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도둑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합세 옷방, 베란다, 동생 방, 화장실을 전부 다 찾았지만 사람 코빼기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퍼뜩 옥상이 생각났습니다. 동생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서 찾아보자고 해서 함께 옥상을 올라가 물탱크, 사다리, 화분을 다 찾아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동생은 거실로 내려가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친구와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내 방 문이 열려 있는데 다 찾아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면서 제 방문에 눈길이 갔는데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소에도 잠그지 않는 문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꼭 잠가놓은 방문을 밖에서 누군가가 열려고 억지로 밀어서 잠근 고리 부분의 쇠와 그 주변 나무가 밀려서 나뭇결대로 뜯겨져 있었습니다. 순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말이 없어진 저를 애타게 불렀고 저는 거의 울먹이며 이게 뭐냐고 문이 왜 뜯겨져 있냐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문을 잠그라고 시켰고 그날도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와 전화를 하며 동이 트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문을 찍어서 전송해줬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제 방에 새벽에 수다를 떨 때 동생이 말하길 자신도 너무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전 무섭다고 밤에 내 방 갈 때는 꼭 바닥만 보고 간다고 하니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옷 입고 PC방에 가서 밤을 샌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밤에 라면을 끓이러 거실로 내려올 때 또다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길로 또 올라가 제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동생은 해를 가하진 않는다고 무시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친구는 부적이라도 붙여놓으라고 하고 저는 게임을 하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자다 새벽에 깨는 편인데 그 길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엌에 가서 간식을 자주 뒤적이는데 밤에는 정말 거실 가는 게 무섭습니다. 정말 기묘한 동거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우물. 제가 8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촌에서 살고 있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마당 중심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위험해서 뚜껑으로 막고 무거운 돌을 올려놔서 저 같은 아이들이 함부로 장난을 못 치게 해놓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셔서 집에 항상 낚시 도구가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던 낚싯대를 들고 마당에서 낚시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우물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날 우물을 소독한다고 잠시 열어놨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물에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해서 낚싯대를 우물에 걸치고 낚싯줄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본 형이 저보고 재미있겠다며 저에게 달라붙더군요. 몇십 분이 지나 처음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던 형이 조용해지더군요. 저도 지루해졌는지 우물에 가까이 가서 우물 속을 보았습니다. 그러곤 이상한 물체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m 정도 아래에 이상한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첨벙첨벙하는 게 처음에는 무슨 동물인가 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최면에 빠진 듯 계속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형체가 사람 형체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벽을 긁어대던 정체불명의 물체는 다름 아닌 형의 얼굴이었습니다. 형의 눈은 정신 나간 듯이 충혈되었지만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던 형을 보니 형은 제 옆에 서 있었지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울며 필사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타이밍에 일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이 발견하시고 형을 방에 눕혔습니다. 형은 하루가 지나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귀접. 남자와 접붙이는 귀신이라는 뜻의 귀접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시작된 빙의란 용어에 밀려 있다가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귀접이라는 말이 성적인 접촉의 의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본래 귀접은 귀신에 들려 자기 의식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현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귀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게 되어 큰일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가정 환경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비몽사몽으로 남자 귀신과 몸을 섞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너무 힘이 빠져 손가락을 움직일 힘조차 없어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성관계를 갖고 싶어졌고 이제는 거의 매일 남자와 성교를 한다고 합니다. 매춘은 아니라고 했지만 소문이 나서 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메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적나라한 성경험을 그대로 말하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혼은 남자 귀신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이야기하다가 입을 다물고 귀접에 이꼴이 난 귀접령은 놀랄만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연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네. 이렇게 찾아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야. 우리가 여기 뭐하러 온 줄 알아? 뭐하러 왔는데? 너를 우리 세계로 데려가려고 왔어. 그게 무슨 말인데? 우리는 너 같은 퇴마사 같은 놈들한테 절대로 안 쫓겨나거든. 한번 해볼 텐가? 그 남자형은 이미 대단한 능력을 지닌 수준이었습니다. 음란한 영혼들이 지니고 있는 필살기라고 할 독살스러울 정도의 음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혼자 짓걸렸습니다. 실제로 너 같은 퇴마사 수준의 남자들도 며칠 전에 몇 명 나한테 항복했어. 알고 있지? 그녀는 점차 몸을 앞뒤로 흔들며 앉아서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동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인도하며 탄트라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숙달된 법사나 퇴마사라도 그런 유혹을 이기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욕망의 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귀점령에게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소. 나는 이미 그 일을 끝냈소. 다시 시작하려면 내 생에서는 가능할 것 같소. 당신 같은 이가 종교적 신조를 만들어 많은 사람이 생명력을 되찾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 알지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요. 차분하고 명료하게 지닌 법력으로 귀점령의 성욕에 소용돌이를 거두자. 귀점령은 이렇게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김법사, 당신은 참 아니구먼. 내가 이 세계로 인도하려고 수차례 다가왔었는데 이제 당신도 늙었나봐. 예전 같으면 아마 나한테 당했을걸. 내가 이번에는 실수한 모양이야. 귀점령이 소멸하자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절을 하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평화를 얻은 겁니다. 귀신들이 너무 늘어나서 참 큰일이에요.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한 음란성 종교도 이런 귀신들 때문일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꿈 이야기. 제가 기흉에 걸려 수술을 받고 공익으로 훈련소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소하기 전까지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푹 골아떨어져 있는데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에서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방송국 뉴스팀 카메라 보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면 일이 더 힘들어 짜증이 났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표정으로 계속 삿대질을 하니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할머니 옷자락은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동자세로 무표정으로 손가락에 삿대질만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날씨는 맑고 지나치게 더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입수하기 5일 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택이 많아 방음이 잘 안 돼요. 어떤 소리가 나도 잘 들립니다. 처음에는 2층에서 화분이 떨어졌나 했는데 여기 사람 떨어졌어요라는 이웃집 아줌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보니 2층 주인집 아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경찰과 119에 신고했지만 주위에 피가 좀 묻긴 했지만 머리에 피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에서 장면을 봤냐고 물어보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아저씨는 늦깎이로 이혼하고 중고등학생 딸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돈 문제라더군요. 그 아저씨의 어머니가 피나는 머리를 들고 어떻게든 피를 막으려 애쓰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7번째 이야기 여동생 사진. 저희 가족은 부모님, 저, 여동생 이렇게 넷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나갔다 올게요 하면서 신발을 신길래 같이 가라고 했지만 들은 채도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뭐야 저거라고 생각하며 저도 신발을 신고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끼고 돌아가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직진하면 정류장이 나오고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빌라와 산이 나옵니다. 그 산을 넘으면 옆 동네로 가는 길이었죠. 삼거리에 다다를 무렵 핸드폰으로 영상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여동생이 자기 셀카를 찍어서 보냈더군요. 뭐하는 짓이야 이게 돈 아깝게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상 메일이 또 날아왔습니다. 또 뭐야라고 생각하며 열었는데 또다시 여동생의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라고 생각하며 닫는 순간 또 하나의 영상 메일이 옵니다. 여동생의 셀카 사진이지만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뭐야 이거라고 생각하며 삼거리에서 산 쪽을 바라보는 순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듯이 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여동생에게 전화해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방 안에 가둬놓았습니다. 8번째 이야기 정체불명의 목소리.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늦은 밤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부도 하고 인터넷도 하다가 잠이 들곤 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 어딘가에서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사람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고 혹시 집안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거실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다가가 보니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 TV가 켜져 있었구나라고 안심하며 TV를 끄려는 순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TV 소리가 아닌 분명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거실의 한 구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소파 뒤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뒤로 다가가 보니 낡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는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라디오를 켜놓고 갔나 싶어 라디오를 살펴보았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들어 올려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의 주파수가 갑자기 변하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잖아. 제발 도와줘.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에 저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라디오를 내려놓고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 있잖아. 제발 도와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해서 단순한 환청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생각나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라디오를 다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타 거실로 가서 라디오를 다시 꺼냈습니다.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켜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정체불명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어 라디오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뒷면을 열어보니 오래된 메모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는 19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라디오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라디오는 한 소년의 유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소년은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소년은 1985년 이 라디오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 라디오에 갇혀 있습니다. 소년의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메모지를 읽고 저는 그동안 들었던 목소리가 바로 그 소년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라디오를 들고 소년이 사고를 당한 장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소년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라디오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들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 안에서 라디오를 켜자 다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잖아. 제발 도와줘. 저는 소년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게. 무엇이 억울했는지 말해줘. 그러자 소년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이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이었어. 어느 날 기계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났고 나는 그 사고로 죽게 되었어. 하지만 공장 측은 이 사고를 은폐하고 나의 죽음을 숨겼어.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나를 찾고 있어. 제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려줘. 그래야 나의 영혼이 평온을 찾을 수 있어. 저는 소년의 말대로 그의 가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지고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소년의 가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소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소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간 라디오를 통해 소년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년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년의 가족들은 소년의 유해를 찾아 공장에서 발견된 유골을 정성스럽게 모셔갔습니다. 소년의 영혼은 이제 평온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라디오에서는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9번째 이야기, 고양이의 경고. 제가 대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이름은 루나였고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루나는 유난히 영리했고 항상 제 곁을 지키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나는 제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루나가 깨어나더니 문 쪽을 향해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한 루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 쪽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나는 계속해서 문을 향해 소리를 내며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루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루나는 제 손길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쾌하고 역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는 냄새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냄새가 나는 곳에 다가가 보니 벽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얼룩 같은 것이었는데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루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루나도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별다른 이상이 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다시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루나는 제 옆에서 졸고 있었고 저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나가 또다시 깨어나더니 이번에는 창문을 향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루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나를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보니 루나가 창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제게 뭔가를 알리려는 듯 창문을 향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에 저는 놀라 받았습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방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너무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는 사고 직전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루나가 저를 경고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복도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와 함께 복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도를 둘러보았고 그때 다시 그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벽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한쪽 벽면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구멍을 통해 내부를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장비를 가져와 구멍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시작한 결과 그 구멍 안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동물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체에서 나는 냄새가 복도로 퍼져나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루나가 단순히 고양이가 아니라 저에게 경고를 주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나는 그 이후로도 저에게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때마다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